그러면 남PD님은 로맨틱 코미디라는 이 장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로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현실에서 싸우면 비정제된 언어로 싸우잖아요. 가장 클리셰적으로 사장이라거나 높은 직급에 있는 인물이 내 연인을 만나러 가겠어 이러고 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잘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판타지다. 안녕하세요. 노가영의 인더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로코 이사랑 통역되나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소셜에서는 이사통이라고들 많이들 부르시는데 그 인기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소셜에서의 인기와 함께 넷플릭스의 랭킹도 굉장히 좋습니다. 3주 연속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인기 시리즈 1위에 등극을 했고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도 극장 박스오피스랑 똑같습니다. 공개 첫째 주가 가장 화제성이 높은데 지금 타 드라마 대비 이사통 같은 경우는 오히려 2, 3주 차의 뷰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랑 통역되나요에서 출발해서 이 한국 로코, K 로코의 어떤 변천사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들이나 유튜브에서 많이들 하시는 이야기가 이 제목인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은 통역이 안 된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언어로 말을 하고 서로의 말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알아들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사람 통역되나요? 라고 질문형으로 던진 게 어쩌면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나 지금 소름 돋았어. 통역이라는 자체가 아까 희생과 노력이라고 하셨잖아요, PD님은. 저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결국 통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랑이겠구나. 2003년도에 개봉했었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제목이 영어 원제는 Lost in Translation이거든요. 미국 배우가 잠깐 광고 촬영 때문에 일본에 왔다가 한 여성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사통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언어 자체가 아니라 둘 사이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인 거고, 서로 둘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정서적인 교감을 전달하고 진심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제목 자체를 통역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저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남PD님은 로맨틱 코미디라는 이 장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로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이입이 안 돼요. 이입이 안 된다? 남녀가 현실에서 싸우면 비정제된 언어로 싸우잖아요. 왜냐면 현실에서는 그렇게 아무도 말 안 해요. 사랑을 고백할 때도 현실보다 더 절절하고 은유적이고 오그라드는 느낌. 가장 클리셰적으로 사장이라거나 높은 직급에 있는 인물이 내 연인을 만나러 가겠어 이러고 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몇이며 그 사람들도 다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잘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판타지다. 그러니까 우리 셋 다 너무 다르다. 저는 여자 주인공을 저한테 유입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전 판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그 시간은 그냥 행복한 거야. 한국 로코를 보는 여성 시청자들이 저처럼 보는 사람, 그게 저는 절반 이상이 훌쩍 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특이한 케이스. 이사랑 통역되나요? PD님들이랑 말씀 나눠봤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확장해서 한국 로코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K-로코가 시대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과 2020은 너무나 명백하게 두 작품이 있죠. 사랑의 불식착과 사이코즈만 괜찮아, 이 두 작품이 딱 생각나실 건데, 이 즈음이 팬데믹 시작과 맞물렸기 때문에 글로벌 OTT들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K-드라마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이 별그대 같은 작품이 28%의 TV 시청률, 그리고 뭐 동남아나 중국에서 엄청나게 터졌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글로벌 유통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지엽적인 성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작품은 역대 K 로맨틱 코미디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이죠. IMDb에서 평점 9.2로 독특한 이 드라마의 서사랑 두 배우들의 연기가 집중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과 2022년에도 딱 두 작품인데요. 갯마을 차차차와 환혼입니다. 갯마을 차차차가 약간 특이한 게 미주와 유럽에서 동남아보다도 오히려 큰 화제가 됐었는데, 스몰타운 힐링 로맨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이제 미국의 오디오북이나 독립소설에서는 빈번하게 공개되는 장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나 중소도시에서 상처를 치유하면서 사랑이 성장하는 장르를 스몰타운 힐링 로맨스라고 합니다. 어떤 트렌드랑
이 갯마을 차차차가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2023년과 2024년은 K로코 역사상의 그냥 메가 히트 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킹더랜드, 눈물의 여왕, 선업티 이 세 작품이 다 이 해에 있었습니다. 먼저 눈물의 여왕은 뭐 스트리밍이 지배하던 이 시기에 TV 시청률 25%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들어냈거든요. 시청률 25%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딱 2달간 정말 눈물의 여왕을 실시간으로 이 안방이나 거실에 앉아서 시청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업티 같은 경우도 미국 시사주간지죠. 이 타임즈가 발표한 그 해의 최고의 K드라마 1위까지 올라갔었던 K로코의 정석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간의 어떤 한국 로코는 글로벌 시장보다는 한국에서 잘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이게 글로벌까지 통용되고 확실한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2025년에 폭군의 셰프를 지나서 2026년 이 사랑 통역되나요? 같은 작품은 기획 설계 자체부터 텐트폴 프로젝트로 설계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텐트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왜 우리가 캠핑 갈 때 텐트 많이 치잖아요. 그 텐트를 받쳐주는 어떤 기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영화사나 제작사들의 간판 프로젝트, 가장 큰 대작으로 설계된 영화, 그러니까 텐트폴, 기둥이 되는 간판 영화를 염두에 두고 기획한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통을 왜 텐트폴이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갯마을 차차차에서 이미 김선호 배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무빙에서 고윤정이라는 배우가 확 떴기 때문에 두 배우의 어떤 캐스팅 그리고 여주인공의 캐릭터가 이미 뭐 인스타그램에서 뭐 100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탑스타라는 직업의 어떤 특수성이 있고요. 그리고 언어의 문화의 차이를 다뤘다는 거.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까지 글로벌 로케이션이 굉장히 집약된 어떤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넷플릭스가 철저하게 190개국에서 메가 히트하기 위해서 설계한 텐트폴 한국 로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걸 확 아울러서 한국 로코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한 번씩 찝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몇 년 전에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조금 말씀드릴 건데 한국에 방문했었던 모 헐리우드 스튜디오 임원이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한국 로코가 북미 시장의 로코와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다. 한국 로코는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 세속적인 기준에서 경제적으로, 외모적으로, 그리고 성격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여성을 무한대로 지원한다. 그러면서 약간 인피니트 러브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분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런 측면에서 한국 로코의 주인공은 사실상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중심이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과거 작품들, 프라우스, 내 이름은 김삼수 이런 작품들까지 모두가 일정 부분 동일한 패턴의 세계관을 조금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큰 사건들의 어떤 연속이라기보다는 인물들의 감정선을 따라서 서사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빈번하게 계약연애라든지 비밀, 위장, 이 회사의 어떤 상하관계 이런 어떤 장치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죠. 이런 어떤 요인들이 로맨스의 서사에 항상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로코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라는 어떤 키워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어떤 정통 로코에 판타지를 결합시키거나 스릴러, 휴먼이나 힐링, 심리 이런 것들이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변칙들로 파생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정통 로코에 대한 피로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로코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시대별로 한국 로코는 뭐 달라진 게 없나?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졌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달라진 거는 여주인공의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시대에 따라서 여주의 능력이 강해지고 캐릭터들의 변주가 조금씩 있어 왔다는 거죠. 1998년에 세상 끝까지라는 드라마는 여주인공의 캐릭터가 정통 캔디 캐릭터입니다. 보육원 그리고 불치병이라는 설정이 있고 아프기 때문에 여주인공이 늘 얼굴이 창백하거든요. 1999년에 토마토라는 작품을 보면 전문대 졸업하고 구두 매장 점원으로 일을 하다가 회사의 디자인 공모전에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사로 입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장의 외아들과의 로맨스가 시작하는. 그런데 한국 로코에서 여주인공들이 이 과거의 어떤 캔디에서 갑자기 어떻게 똑순이 캐릭터로 변화했을까를 보면 IMF 전과 후라는 한국의 사회구조를 조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IMF 이후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요구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처럼 사랑을 단순히 갈구하는 것보다는 주체적으로 사랑하는 생활 밀착형, 즉 똑순이 캐릭터들이 더 시장에 와닿았던 거죠. 그리고 2020년대로 들어서면서 전문직 여주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구원해줄 왕자님을 기다리던 여주인공에서 자기 능력이 확실한 주체로 진화되기 시작하는데
있는데 자기 능력이라는 것도 과거처럼 막 열심히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어낸 캐릭터라기보다는 그냥 태생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난 캐릭터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죠. 동시에 남성 캐릭터들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어떤 거칠고 과격하고 남성적인 신데렐라 캐릭터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소프트한 남성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은 미국 로코와 그리고 한국 로코를 조금 비교해 볼 건데, 미국 로코가 첫눈에 반하는 조금 빠른 호흡이라고 한다면 한국 로코는 16부작이나 12부작 내내 겹겹이 쌓아 올린 어떤 감정의 누적 그리고 스킨십 없는 설레임, 이게 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넷플릭스의 솔로지옥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솔로지옥 시즌1이 굉장히 큰 화제성을 가지고 왔었었는데, 당시 제가 해외 커뮤니티 글들을 분석해 봤더니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왜 데이트 문화가 시들해졌을까가 궁금하면 솔로지옥을 봐라. 미국 문화에서는 없는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솔로지옥은 신사적이고 다정하다라는 언급이었습니다.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라든지 투핫이라는 데이트 리얼리티 예능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보면 진도나 호흡이 굉장히 빠르죠. 그런 거에 반면 한국 로코라든지 솔로지옥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설렘을 끊임없이 유지해가는 이 호흡, 여기에 서양 문화권에서 설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도 느끼는 게 그냥 일단 진도부터 나가는 것 같아요. 둘이 만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침대 장면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놀래잖아.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음. 낯가리는 거죠. 갑자기? 그치.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해. 네. 어. 사실 연애도 안 해. 연애 안 해? 일단 배드인을 먼저 해. 그때부터 이제 썸을 타. 반대예요. 저는 이번에 이사통이 되게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지금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투자된 컨텐츠들을 보면 대부분 장르였어요. 장르물들. 뭐 좀비가 나오고 오징어 게임, 소년 심판, 지옥, 더글로리처럼 이렇게 센 장르들이었는데, 이렇게 지역적이고 로컬적이고 소프트한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를 넷플릭스가 오리지널로 투자한다? 저는 이거가 한 단계 더 K로코가 도약했다라고 보는 거지.